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인가요? 예, 일주일마다 뵙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네. 카메라 각도가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방에다가 네,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더니 저도 편하네요. 자, 오늘은 어떤 예고하셨던 스웨덴의 복지국가 건설 과정, 그러니까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스웨덴을 이제 복지국가의 그 모델, 네, 모범 국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2010년이죠. 복지가 그 무상급식을 통해서 어떤 복지제도가 처음 도입됐다고 할 시기였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복지 망국론, 뭐 포퓰리즘에 의해서 야 우리나라 조만간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내는데, 그럼 우리는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네. 뭐 또 뭐 지도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훈련되어지고 길러지고, 이런 게 이제 지도자들이 탄생하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네. 복지국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1년, 2년, 뭐 3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동안에 그 복지국가가 만들어져 가는 건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스웨덴의 그 복지국가 역사를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복지국가와 정치 요 정도 맥락으로 이해하면서 오늘 얘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거든요. 어쨌든 음, 복지국가가 되려면 정치적 안정 아니면 정치적 뭐랄까 정치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음, 정책적으로 정치가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조성이 돼야 될 텐데 물론 이제 음, 그럼 그 얘기부터 먼저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웨덴에서 복지 정책이 처음 시작된 계기나 때 어떻게 네.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죠. 전 1900년서부터 1930년 사이, 네, 뭐 구체적으로는 1920년서부터 1930년 사이에 네. 유럽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스웨덴이 아마 노동쟁의가 굉장히 격렬한 나라 중에 하나, 격렬하게 진행된 나라 중에 한 좀 쉬운 나라였었거든요. 얘기로 노동 파업, 그렇죠. 노동자들의 파업,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갈등이 네, 갈등.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된 나라가 그 중에 하나가 스웨덴이었거든요. 어, 근데 스웨덴이 지금에 와서는 복지국가의 모범으로 이렇게 좀 자리 잡았어요. 네. 근데 왜 그랬는가를 살펴보면, 자, 바탕이 예, 스웨덴이 엄청 좋은 바탕에서 시작된 건 물론 아니었다라는 아니죠. 말씀을 한 거죠. 그렇죠. 노사 간의 굉장히 어려운 갈등이 상황이었었죠. 매우 심한 상황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에서 30년, 네, 이 사이에 굉장히 격렬하게 노동쟁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이후에 노동 복지국가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네, 우리가 좀 그런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가 그렇게 노동쟁의가 격렬했는데, 그 1932년에 3인당 정권이 들어서거든요. 자, 3인당 하면은 이제 사회민주당. 사회민주주의당. 네, 사회민주당인데 그 사회민주당입니까? 네, 사회민주주의당.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예, 예. 네, 사회민주당. 네.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죠. 좀 그러니까 더 좀 길게 풀어서 쓰면 사회주의적 민주당 이렇게 해석해도 돼. 사회민주당 노동자당,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기반한 정당, 이래서 이제 사회민주당, 네. 사회민주적 노동자당,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네네. 3인당이 1932년에 집권을 해요. 1932년. 네. 우리나라는 이래가지고 일제시대네요. 32년에 집권해가지고 1976년까지 예. 44년을 집권합니다. 여기서 집권이라 하면 대통령을 계속 배출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죠. 수상을 아, 계속 배출하는 수상을. 거죠. 그리고 네, 항상 다수당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 이제 이거 그러니까 집권당 이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당 제도가 되다 보니까 한 정당이 집권하고, 뭐 한 정당이 야당,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공산당하고도 연립 이렇게 이제 손을 잡기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으로서의 그 계속 44년 동안 유지해 왔던 거죠. 과반 이석을 차지하지 못해도 이제 스웨덴의 그 음, 어떤 이제 정치적 제도 때문에 일 음. 일단 제1당은 됐으나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되니까 이제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제1당이 그렇죠. 되는 그렇게 거죠.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제 그 정책을 네. 집행할 수 있고 이런 권력 이거를 자기들이 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44년 동안. 네네네. 그래서 이제 44년 동안 집권하면서 스웨덴이 이제 오늘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게 되는데 저는 뭐를 봐야 되냐면 네. 44년 동안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누가 건설했느냐? 누가 서 건설했느냐? 대표님 누가 건설한 것 같아요? 누가 뭐 누가라고 한다보다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누가 그러면 뭐 우리 쉽게 같은 경우는 생각하기에는 그 수상 아닐까요? 집권당의 수상?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집권당 자체가 복지국가 제도를 쫙 만들어가는 네. 설계해가지고 그걸 네. 현실화시켜내는 이런 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물론 정당의 역할, 사회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당 혼자서 할 수는 없었어요. 아까도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복지국가를 가기 위해서는 네. 노사 간의 전면적인 대화, 타협 이게 필요한 상황이었었죠. 음. 그래서 3인당이 그거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와 그 자본가 간에 네. 타협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3인당 정부가 실제 만들어낸 거죠. 아, 그래서 노사 간의 노, 타협을 노사정 요 타협을 만들어내 가지고 어떤 조건에 합의하게 되냐면 하나는 노동자들은 경영자들의 지배권을 보장한다. 두 번째는 경영자들은 일자리 제공과 기술 투자에 힘쓴다. 세 번째는 기업 이익금의 85%를 사회보장 재원, 즉 법인세로 내어놓는다. 이 세 가지를 잠깐 합의해버리거든. 법인세를 85%를 낸다고요? 이익금의 80%, 85%. 그러니까 법인세잖아요. 그렇죠. 법인세가 이걸 합의해냈어요. 85%예요? 예, 예. 우와. 아마 아니,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80% 낸다 그러면 난리 나겠다. 네.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는 그 담세율이라고 하는 게 네.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이 21% 되지만 예. 스웨덴 같은 경우는 담세율이 47%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기업들은 이런 과정을 합의해내면서 뭐냐면 세금 내는 거를 아주 떳떳이 내고 그리고 자기들의 역할을 하고 사회적인 역할이죠. 네. 그래서 노동자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음. 기업들이 네네. 이런 상황에 문화를 만들어냈던 거죠. 사 대표님,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의 조직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노조 조직률이 제가 알기로 10%인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렇게 찾아와 봤는데 한 14%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낮죠, 우리나라가. 네, 14% 되는데 네. 그 스웨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타협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네. 1932년도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여기도 10몇 %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네. 스웨덴이. 아, 그랬죠. 그런데 그런데 노동자와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가 합의 보고 여기에 정부가 같이 셋이서 손을 잡으면서 네. 뭐를 했냐면 노동자들 조직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아, 노동조합을 만드는 그렇죠.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노동조합을 많이 만드는 거를 이제 예. 정부가 우리나라는 앞장섰다. 기업별 노조가 됐는데 네. 스웨덴은 이제 산업별 노조가 돼가지고 아, 이 산별로죠. 조직률을 그 조직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970년 6년도 정도 가면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그 70%가 훨씬 넘게 돼요. 아. 왜냐하면 노동자들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노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가 자기의 사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 토대를 노동조합의 조직률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사실은. 제가 살짝 얘기를 벗어나는 질문을 살짝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네. 그 나라의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얘기 똑같은 거죠. 예. 근데 노동조합을 가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정치적
교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음. 당신들이 노조에 가입을 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미쳐져야 당신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웨덴의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한 사람일수록 좀 뭐랄까 더 국민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당을 더 찍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그거예요. 이상한 당이 나오기가 어려운 토대가 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맞나요, 제 말이? 그 서 대표님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정책을 주장하지만 스웨덴에서는 정당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라는 이런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복지국가를 더 잘 만들까를 경쟁하고 어떻게 하면 노동자의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까 이거를 서로 경쟁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경쟁을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주 52시간 노동하자, 4.5일을 일하자. 근데 한쪽에서는 69시간 노동제 하자, 뭐 120시간도 일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서로 정반대 우리는 그 정책이 정반대 대립하는 정책을 제시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국민을 만들 것인가? 네. 어떻게 하면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경쟁을 하는 정당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조직률이 엄청나게 높고 음. 그 과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기업 경영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되니까 노동자들의 의식 자체가 정치 의식 쪽으로 발전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시켜 먹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 희한한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에 관심을 안 갖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어. 정치의 혐오감을 느껴서 외면하게 만들까? 언론이 어떻게 하면 그것도 앞장서서 하고 있죠. 정치 혐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서 혐오감을 조장해가지고 네.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그러면 겉으로야 좀 이렇게 좀 모시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나쁜 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이런 나라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사실은 뭐 정치적 가치 이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그거를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농민들에게 좀 쌀값을 제대로 보장할 것인가. 또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어떻게 국가에서 전량 수매해 가지고 농민들의 복지를 도모할 것인가. 뭐 국민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해 가지고 주거 복지를 실현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그거를 실현해야 국민들이 사실은 존경하는 정치인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아마 그런 데는 관심이 없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정치인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또 그 정치인이랑 친해져서 '나도 좀 음. 뭔가 해 먹을 게 없나.' 요런 식의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44년 동안 3인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복지국가를 전환해내면서 발전시켜내면서 네. 노동자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노동자의 조직률이 그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된 조직률이 거의 88%가 넘어섰다고 하죠. 88% 네.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사회 변혁의 중심에 있는 거죠. 노동자, 자본가, 정부가 같이 손잡고서 스웨덴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들어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노동자가 조직되는 것을 막을까? 괴방도를까? 조직된 것을 깨뜨려 버릴까?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얼마 괴롭습니다. 전에는 그 노총,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노총에서 조합비 걷어서 쓴 거를 그 압수수색 뭐 들어가고 막 이런 현실도 있었죠. 서 대표님 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거죠. 내가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동호회 회비 걷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가 어, 와서 "야 니네 동호회 회비 지표한 거 장부 좀 갖고 와 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친목 개비 이거 나중에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해요. 아니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만든 조직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회계 장부를 보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웃긴 거죠. 그러니까 희한한 접근이죠. 민주노총에서 이제 반론을 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이 일정하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조직을 홍보하고 노조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조합원을 교육하는데 정상적으로 집행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 그거는 그런데 제출하게 돼 나머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출했다. 근데 왜 나머지 우리가 걷어서 우리가 쓰는 돈을 왜 그걸 보자고 하느냐? 네. 그 말도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 사실 정부가 잘못된 거죠. 뭐 그렇게 따지면 회사의 조합원들이. 손익계산서도 갖고 와봐 이런 것도 따질 수 있어. 영장도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네. 노동자들의 그 역할을 정말 존중하고 그리고 스웨덴을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노동자들의 역할을 정말 중요하게 인정하고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결집이 돼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노력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자본가들도 그 노력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우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답답합니다. 하여튼 예, 그 얘기 하려면 또 한두 끝도 없고 아무튼 음, 스웨덴의 복지국가 되는 과정 계속 음.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웨덴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왜 그게 저는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가령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왜 짚어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냐면 네. 우리는 지금 복지 제도나 복지 정책이 권력에서 제공하는 게 많지 않은가요?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직 딱 돼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지 제도를 만들어라. 뭐 이러이러한 노동 정책을 만들어라. 네. 이러이러한 농민 정책을 만들어라. 라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시혜적 차원에서 베풀고 있는. 그렇죠. 복지가 우리나라는 아직 시혜적 차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대를 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 그다음에 농민, 그다음에 청년, 여성, 뭐 청소년 이 각각의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제출할 통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네. 우리는 그걸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 제도가 막고 있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네. 권력에 의해서 시혜적 차원에서 베푸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옳으니 나쁘니 뭐가 부족하니 갑론을박해가지고 쭉 논쟁 또는 논의 또는 토론을 거쳐서 네.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정책이니까 국가 정책에 반영해라. 이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를 볼 때 그것이 안정적이고 그것이 그 지속적이고 그리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시야 과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쵸. 답답해집니다. 또 갑자기. 자, 그러다가 그럼 70년대까지 3인당이 집권을 하고 그 후엔 또 이제 어떻게 됐나요? 왔다 갔다 하죠. 그때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인당이 잡았다, 뭐 다른 정당으로 그쪽에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3인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거니까 이거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만들 수 있다. 예전에 우리가 더 나은 노동 미녀들의 정책을 만들 수 수다라는 있다. 미녀들의 수다라는 그 예능 프로 아세요? 외국인 여자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따루라는 그 핀란드 출신의 여성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핀란드에서는요, 여기도 보수 정당하고 진보 정당이 있다. 근데 네, 한국의 민주당은 핀란드에서는 보수 정당이다. 네. 그다음에 한국의 국힘당은 그런 당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당은 없어요. 네. 어떻게 자기네 이익을 저렇게 막 실현하는 걸 정책으로 할 수 있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보는 게 정확한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국민의힘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렇게 네. 두 정당을 비교했을 때 과연 차이가 얼마나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백지한장 차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네. 어차피 두 정당은 보수 정당이고 더 저는 민주당을 보수적인가 뭐 덜 보수적인가가 있잖아요. 그런 거니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을 다 가지고 뭐 진보 정당이니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니
하면서 막 공격하고 좌파라고 공격하는데 사실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보수정당인 거잖아요. 보수적이긴 그리고 하죠. 더 국민의힘은 저쪽 오른쪽 끝으로 가 있는 정당인 거고. 자기 이익당이 맞아요. 자기 이익당. 네, 자기 이익당. 그리고 자기 가진 이익을 자들의 위해서 이익을 모든 신념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들린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떳떳하게 저는 바이든으로 들리지 않고 날리면으로 틉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야, 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아마 그 사람들이 자꾸 모범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당혹스러워요. 맞아요. 오전에 그래서 했던 저는, 얘기를 국감 보면 오전에 했던 얘기 오후에 저 그런 적 없는데 이딴 소리를 하지를 않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음, 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스웨덴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지국가 이런 점이 아니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계각층이 자기들의 요구를 사회적 공론화 과정 속에서 그 논의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사회 정책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과정. 이게 복지국가를 가는 건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거의 44년의 세월이 걸리면서 오늘의 그 복지국가의 모범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2010년이죠. 네. 10년에 지방자치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되면서 이제 복지국가가 공론화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그 첫 발을 뗀 거에 불과한 거죠. 그쵸. 복지국가로. 이제야 첫 발을 음, 뗐고 그리고 또 큰 시련이 또 이렇게 몇 번씩 오지 않습니까? 권력을 박근혜도 바꿀 때마다 되고 후퇴하잖아요. 이명박도 되고 그러다가 음. 야, 이 정도보다 더 못난 대통령 없을 줄 알았는데 더 희한한 대통령이 나타나 가지고 국가를 한 20년 후퇴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정말 그 안타까운 게, 그, 서 대표님은 그 경로당이라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경로당이요? 네, 노인 어르신들 모여 있는 노인정. 게 경로당이죠. 그렇죠. 근데 시골에서는, 이 농촌 지역에서는 마을회관을 노인정으로, 경로당으로 같이 쓰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가, 노인 어르신들이 이제 시골에 빈집도 있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네. 그리고 자식들하고는 떨어진 그 어르신들만 사는 가구도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상태가 그 마을회관의 경로당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마을들은 아침도 해서 드시고, 예. 점심도 해서 드시고, 심지어 저녁까지도 해서 드시는 이게 경로당이란 말이죠. 네. 이게 농촌의 어쩌면 복지 모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전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윤석열이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계속 축소한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경로당의 지원도 축소하고 또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축소하고 그러면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뭘 먹고 살 건지 전 이게 되게 깝깝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전 그 우리나라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어떻게 하면 최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 이거로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자꾸 후퇴시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요즘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는 음. 어 총선을 그냥 화끈하게 말아먹을 것 같다는 확신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보다 정권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는 지지도가 그 여론이 훨씬 높더라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 매우 못한다가 55% 거든요. 그런 거죠. 매우 못한다. 못한다는 더 많고 매우 못한다가 55%. 그러니까 음. 매우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한다고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기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 나태해진 건가? 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도층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음. 중도층입니까?" 물으면 "예."라고 한 상태에서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음. 중도층 여론조사가 7대3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 중도층이. 예, 자신이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음. 사람들이 7대3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도거든요, 여론조사가. 음. 그러면 선거하면 거의 수도권하고 수도 경기권은 거의 의석을 가져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잘하면 200 국민의힘이. 석도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우, 그럼 끔찍한 건데요. 그러면 그쵸? 끔찍한가요? 그럼 어떤 게 저쪽은, 좋은 거야? 저쪽이 끔찍한 거죠. 국민의힘이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면 이제 윤석열은 화끈한 레임덕 또는 이제 탄핵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근데 요즘에 저는, 갖고 있는 그나마의 희망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가까이 갖고 있죠? 네, 167석인가? 네, 이렇게 되는데, 가령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 당이 네. 상당히 다수 의석을 갖는 거를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당은 민주당 찍고 비례는 그 기본소득장 찍자. 정의당은 이제 뭐, 틀렸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찍고, 네. 비례는 정의당 찍고, 막 예,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의당 근데 찍기 이제, 싫어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면은 저는 그 다당제, 네, 다시 말해서 두 정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두 네, 정당이 아니라 정말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여러 정당들이 네,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 자체를 정말 개정해야 되는데, 응? 그래서 그 어느 한 정당으로 확 쏠리지 않고 네. 정말 여러 정당이 협의의 정치, 합의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정치 문화가 될 때 이게 극단적 갈등 대립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당이 많아지는 거 다당제 이재명 당대표도 다당제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다당제로 선거제가 바뀌면 좋긴 하겠는데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을 막 그 비판하고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지난번에 그 비례대표 네, 정당 명부 비례대표로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못 네, 갔잖아요. 위성 정당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제 위성정당 네, 이렇게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그 위성정당을 민주당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다수 의석을 갖고 나서 이거를 바꾸는데도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잖아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휴, 참 총선은 내년인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어, 저기 좋은 정치 제도, 선거 제도가 좀 빨리 바뀌었으면 한다는 거고요. 지금 음, 5분 남았거든요. 음. 28분 54초. 그러니까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28분. 그래서 뭐 저는 그래요. 그 오늘 뭐 아주 가볍게 서 대표님하고 논의하고 싶었던 거는 스웨덴이 네, 정말 44년의 세월 동안 삼민당이 집권하고 나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복지국가를 건설했는데 매진했었다. 근데 우리가 2010년도에 처음 무상급식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복지제도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뭐 될 거니 안 될 거니 이런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 제도적으로 그 각계각층이 어떤 이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데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고민할 시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네,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걸 강조했잖아요. 노사정 이 세 세력이 정말 손을 맞잡고서 복지국가를 건설해냈는데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조직을 정말 정부와 사업가, 자본가에서 굉장히 조직화하는데 기여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는 거를 또는 조직되어 있는 거를 파괴하고 조직화되는 걸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는 복지국가를 가는 게 정말 요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 농민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게 지금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거를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